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웰다잉의 이해와 실제 과목을 맡은 안모원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웰다잉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표현하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즉 품격 있는 죽음 준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남은 인생을 뜻깊게 보내자는 뜻입니다. 죽음의 가치를 인정하며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자세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버킷리스트 작성, 엔딩 노트 작성, 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PT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웰다잉의 이해와 실제 과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꼭 한번 맞이하게 되는 죽음, 그 삶의 끝을 아름답게 또는 품위 있게 마무리를 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제1장 웰다잉의 이해입니다. 먼저 웰빙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웰빙이란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정신적 웰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일상적인 삶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이고 보람차게 일하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의 상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은 단순한 정신질환 증세의 유무를 떠나서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정신건강은 흔히 사회적, 정서적 웰빙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많은 호주인들 중 특히 호주 원주민들에게 건강과 웰빙은 보다 총체적인 의미로 쓰여졌으며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 정서적, 영적, 문화적 웰빙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한 여러 다른 다문화, 다양한 언어, 지역 사회들도 개인의 건강을 전체 지역 사회의 건강과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웰빙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에 건전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저지를까봐 친구와 다투거나 또는 아끼던 애완동물을 잃은 슬픔에 외로움으로 또는 갚지 못하는 빚 등으로 우리 모두는 거의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걱정하거나 화를 내거나 문제를 그냥 무시하기보다는 상황을 대처하는 긍정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고 문제 해결 방안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양한 해결책도 알아보고 각각의 해결책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최상의 해결책을 시도해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스트레스에 대처하겠지만 때로는 최상책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은 전혀 통제할 수 없거나 즉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건전한 문제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평소 즐기거나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하는 취미나 활동을 해봅니다. 세 번째,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봅니다. 네 번째, 믿음과 신앙심을 구해봅니다. 다섯 번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상담가나 심리학자와 상담을 해봄으로써 정신적인 웰빙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적, 즉 육체적 웰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웰빙과 정신 웰빙은 질병과 건강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운동이나 신체적 활동은 웰빙에 특히 중요하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관리 및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번 정신 건강의 달에는 성취 가능한 우리가 쉬운 목표를 세우고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신체적 웰빙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 활동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루 일과에 포함시키거나 평소에 즐기는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과 같은 운동을 매일의 일과에 포함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카페에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대신에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을 해보십시오. 다음, 빨래 우리 건조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빨랫줄에 빨래를 넣어보십시오. 널어보십시오. 세 번째,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한번 통화를 해보십시오. 네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 운전을 하는 대신에 직접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하루 30분 정도 적당한 신체적 활동을 하고 나아가서 가끔씩 강도가 더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신체적 웰빙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적 웰빙도 향상될 뿐 아니라 친구와 시간을 함께 가지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계획할 때 여러분들이 즐기는 운동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인지 혼자 한다든지 친구와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팀을 짜서 한다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틀리니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 의사와 상담도 해보고 검진도 해보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면 더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적 웰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웰빙은 개인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뜻이나 목적의식을 가지거나 여러분 개인보다 큰 존재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특정 교회나 종교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웰빙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특정 활동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웰빙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지역 교회나 성당, 사찰 등과 같은 예배나 숭배의 장소를 방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요가나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아니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영감을 주는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능 기부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웰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웰빙은 지역 사회 내에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루어집니다. 인간 관계와 네트워크는 정신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회적 웰빙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사회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까운 대인관계를 계속 키워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모두 다 사회적 웰빙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웰빙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웰빙을 더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들과 자전거를 탄다든지 종교 자선단체에서 온 가족이 자원봉사를 활동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나 가족들에게 언제 도움을 청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친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친구의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고 충실하고 좋은 벗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도 돕고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인 소속감도 생기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웰빙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필요하겠지만 노인들에게는 더욱더 사회적 웰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항목은 물질적인 풍요에 치우치는 첨단화된 산업 사회에서 육체와 정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새로운 삶의 문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뿐 아니라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 성취감의 정도, 여가생활이나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몸과 마음의 건강, 그 다음 심리적 안정,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웰빙의 우리는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웰빙은 복지, 안녕, 행복이란 뜻으로 순 우리말은 참살이라고 부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 복지와 안녕을 의미하고 사회적 의미로는 물질적 부가 아니고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이 웰에이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웰 에이징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름답게, 즉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웰 에이징인데, 웰 에이징은 앞으로 세상은 수명 연장보다 건강한 노화라는 화두에 주목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멋지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행복지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아름답게 늙어간다. 건강하게 늙어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하는 일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열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4대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질병, 고독감, 경제적 빈곤, 그리고 역할 상실입니다. 우리가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보람있고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여유를 가지고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고 부드러운 말, 기타 등등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열정이라고 봅니다. 모세는 80세의 민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노년기에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은 한 35% 정도는 60, 70대에 의해서 아마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을 보면 60세 이상 노인들에 의해 가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소포클레스가 클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것은 80대였다고 합니다. 괴테는 마우스트를 완성한 게 역시 80이 조금 넘어서였고요. 다이엘드 포우는 59세 때에 로빈슨 크루소를 썼고,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70세 때 완성했다고 합니다. 또 음악가 중에서는 베르디, 하이든, 핸델 등도 우리 고희 70세를 넘어가지고 불효의 명곡도 많이 작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항목은 웰 에이징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인간관계, 즉 대인관계를 아주 잘 원만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웰에이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뿐 아니라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 성취감, 그 다음 여가생활의 가족 간의 유대, 심리적 안정, 이런 것도 다 웰에이징의 척도로 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나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관계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늙고 죽는 것은 그만큼 인간관계가 살아가는데 얼만큼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이기주의가 강해집니다. 즉 노욕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때로는 폭군도 될 수도 있고 자기 도취에 몰입해가지고 나르시즘에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대인관계는 결국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고 하지만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타인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겠죠.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가장 좋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믿음 중심의 인간관계입니다. 변함없는 가치관을 갖는 믿음 중심의 대인관계를 웰에이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웰에이징은 대신관계, 즉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이런 신과의 관계를 뜻하겠죠. 대신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의 여부가 삶의 질을 확연하게 바꾸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가까이 하면 정신 연령과 영적 연령이 더욱 젊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적에 결성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후반전의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다면 여생이 아니고 후반 인생이다 생각하시고 인생의 주기로 본다면 내리막길이고 계절을 본다면 가을, 겨울이겠지만 내 새를 향해 새 인생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웰빙 인생은 결국 웰에이징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웰다잉으로 마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웰다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웰다잉이란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준비된 죽음이란 죽음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생명에 대한 유한성을 정신이 맑을 때 인식하여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웰다잉은 웰빙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 즉 후회 없는 삶, 나눔, 인생의 의미 찾기 등을 채워줌으로써 삶을 행복하게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즉,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람 있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생의 마무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당신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즉 삶을 돌아보고 삶을 성찰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렀을 때 후회 없도록 만드는 것이 웰다잉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웰다잉은 생과 사를 다루는 인문학이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꼭 죽습니다.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것입니다. 생과 사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출생이 없다면 죽음이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으므로 생과 죽음은 세트이고 같이 다루어야 할 인문학입니다. 웰다잉의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관리, 사전연묘의향서 작성, 자성과 성찰시간 갖기, 죽음 관련 법률의 이해와 유언장 작성, 나눔과 봉사, 남은 생에 정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즉 버킷리스트에 해당되겠지요. 인생 회복, 마음의 비청산, 고독사, 예방, 자신의 장래 계획 세우기, 사랑과 용서 등이 있습니다. (4번) 웰다잉의 참다운 의미. 살아있는 동안
삶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죽음의 문제이기보다는 사람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생명사랑과 존엄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로 행복을 만끽하는 삶.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 후회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겸허하고 편안한 죽음이 웰다잉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사랑과 존엄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로 행복을 만끽하는 삶.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 후회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겸허하고 편안한 삶과 인간다운 삶 속에서 품위 있는 죽음이 웰다잉의 의미입니다.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삶 속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웰다잉의 과제인 것입니다. 웰다잉의 참다운 의미는 죽음인식이라는 인간의 유한성 인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죽음인식은 삶을 겸허하게 만들고 생명을 소중하게 느끼게 되며 나만을 위한 세상이 아닌 모든 생명을 위한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연에 대한 사랑을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남을 위한 배려, 용서, 나눔,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소중함을 아는 것, 후회 없이 살다가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웰다잉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어야 하며 누구나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와 만나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사랑과 믿음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헤어짐과 이별 그리고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은 상처를 동반하게 되고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은 삶 속에 고통과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웰다잉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치유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웰다잉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입은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깊숙이 억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가라앉은 상처들은 죽기 전에 수면 위로 올라와 우리를 괴롭히는 아물지 않는 고통들입니다. 용서와 더불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성찰을 통한 상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5번 웰다잉 준비교육과 웰다잉의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웰다잉 준비교육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수명까지 살고 나면 미련 없이 죽는 것이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누워서 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몇 년씩 살다 죽는 것은 결코 웰다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웰다잉의 선구자로 불리는 미국의 스콧 리어링처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는 필요 이상의 연명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건강수명이 닿으면 가능한 빨리 죽는 것이 자신과 가족, 사회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몸에 이상이 생기자 1983년도 100세가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도 웰다잉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선종 전 의료진은 연명치료 중단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정진석 추기경이 공정한 후 연명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김추기경님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법정스님, 최종현 전 SK 회장님도 연명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성공회대 신영복 전 교수도 피부암이 악화되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10일 동안 곡기를 끊고 20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외에도 건강수명이 다하자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웰다잉을 실천한 선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어도 자녀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자신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의사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의식불명인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상태가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의사는 반드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 사고나 뇌출혈 등으로 의식을 잃은 뒤 깨어나지 못하고 몇 개월 이상 산소호흡기에 의존한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좋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 스스로 먹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호스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거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행복수명이 닿으면 미련 없이 죽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까? 물론 아닙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혼자만이 행복한 삶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자신을 간병하는 문제로 배우자나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 수명을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10년 넘게 누워 사는 배우자를 폭졸라 죽이고 나서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것일까요? 옛말에 곡기를 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수명, 행복수명이 다했다면 먹지 않고 죽는 것이 웰다잉이 아닐까.
스콧 니어링이나 신영복 교수처럼 말입니다. 죽음이 극복의 대상은 아니지만 선택의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죽을 준비를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에서 보듯이 웰다잉 10계명을 작성해서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웰다잉 10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동안의 삶을 기록하라. 두 번째, 주치의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라. 세 번째,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하라. 네 번째, 이별과 상실의 아픔을 이겨낼 계획을 세워라. 다섯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라. 여섯 번째, 후견인을 정하라. 일곱 번째, 사전연명 의향서를 작성하라. 여덟 번째, 장래 계획을 작성하라. 아홉 번째, 유품을 정리하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라.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할 때 꼭 위 10가지가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신 혼자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말고 가족이나 진정한 친구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추억거리도 꼭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명산이 많지요. 지리산이나 제주도 둘레길을 돈다든지, 가까운 울산 태화강 대나무 숲이나 부산 태종대를 부모님과 또는 배우자, 가족과 걷는 것도 좋고, 아니면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곳을 다시 찾는 것도 좋습니다. 반딧불은 별들과 벗삼고 계곡의 흐르는 물소리,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를 반주 삼아 자녀, 손주들과 같이 캠핑이나 낚시를 하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도 좋겠지요. 즉,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단어는 반드시 꼭 넣으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아차, 그 말을 미처 못하고 왔네, 이렇게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글이나 영상편지로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6번, 웰다잉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폰소 데켄 박사의 죽음 준비 교육 15가지 목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이르는 심리 변화를 이해한다. 두 번째, 죽음의 의미를 사색한다. 세 번째, 비탄 교육에 대해서 배운다. 네 번째,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를 줄이고 불안한 심리적 부담을 제거한다. 다섯 번째, 죽음 기피증을 제거한다. 여섯 번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예방할 방법을 배운다. 7번째, 말기암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다. 8번째, 죽음과 관련되는 윤리적 문제를 배운다. 9번째, 사망과 의학 및 법률에 관한 여러 문제를 배운다. 10번째, 장의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배운다. 11번째, 주어진 사람의 제한적임을 인지하고 가치관을 재정립한다. 12번째, 죽음의 예술을 배운다. 13번째, 죽음 철학을 탐구한다. 14번째, 여러 종교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15번째, 사후의 생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한다. 입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죽음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실존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본인의 삶을 재조명하고 시간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기인식과 변화의 방법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또한 죽음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임에도 우리는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죽음을 자연적 현상으로 인식하여 삶을 보다 좀 더 의미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하여 죽음 인식, 즉 죽음 준비와 같은 웰다잉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수업 내용은 웰다잉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인생은 유한함으로 현 생활에 더 집중해서 유한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